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자, 교과서 85쪽에서 88쪽까지 4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 정부 수립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추진한 친일 문제 처리와 농지개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결국 유엔 소총의 결정에 의해 5.10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수립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는 걸까요? 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 자, 그러면 이 헌법을 만들 입법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바로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해야 돼. 입법기구인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이 헌법에 따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정부 수립, 이렇게 가는 거죠. 정부 수립. 그래서 중요한 날짜들이 있는데, 총선거가 48년 5월 10일이고요. 헌법을 제정하고 반포한 것이 48년 7월 17일, 바로 제헌절이고요.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총선거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제 남한에서만 실시가 돼서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5.10 총선거의 특징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5.10 총선거는 만 21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 만 21세 이상은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 보통선거로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바로 5.10 총선거였다. 자, 근데 이 선거에 남북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빠졌어. 여기 보면은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세력, 이거 원치 않았죠. 그리고 좌익, 남한만의 우익 정부 세워지는 거 원치 않았지. 얘네들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선거에 불참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거에 등록한 사람, 유권자의 한 70% 정도가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95.5% 정도가 투표를 해서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원래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200석인데 198명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은 아니다. 자,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모든 선거구에 선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제주도의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알아두시고요. 자,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모저모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5.10 총선거 여기 포스터가 있습니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래. 투표는 내국민의 의무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 수립,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총선거 5.10, 이 포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소 출마 후보 안내. 여기 보면은 1, 2, 3, 4 인상적이지. 당시에 그 문맹률이 높아서 이렇게 짝대기로 기호 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5.10 선거 투표 광경이 나와 있어. 보통선거 21세 이상 평등 1인당 한 표씩 비밀 직접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가 실시되었고요. 자,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자, 국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얘기를 해.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무슨 국회라고 하냐면 이게 재헌국회야. 재헌국회. 근데 이 재헌국회의 의석수를 보게 되면 무소속이 많다. 그리고 이승만 계열인 대한독립축성국민회, 이게 55석을 차지했고, 200석 중에 2석은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추가해서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요런 무소속이 85석이고 대한독립축성국민회가 55석이다. 이러면 이건 재헌국회의 국회 의석수다. 정당별 의석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읽어볼게요. 자, 재헌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어.
자, 이거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이야, 우리 국호는. 그리고 전문에, 헌법 전문에 제헌헌법, 헌법을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 제헌헌법이죠.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나와 있어. 민주공화국이란 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군주제가 아닌 정치 형태, 이걸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헌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의 정당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1281년 7월 10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에는 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자, 봅시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가 규정되어 있고요. 대통령을 누가 뽑냐면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국회에서 뽑는다. 자,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다. 5.10 총선거 결과 자, 누가 됐냐?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국회에서 뽑은 거죠.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선출되었고요.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 15일 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고,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 이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선거가 치러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하였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을 알리는 호해가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떻게 되었냐? 자, 북한은 광복 직후 자, 소련 군정기 때 평양에 민족주의 계열인 조만식이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 그리고 소련군은 북한에 대해 이제 자치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소련군이 가지고 있지만 직접 통치하지 않고 간접 통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후에 이 반탁운동을 전개했던 우익의 조만식을 숙청을 하고요. 이 조만식은 여러분들 그 물산장려운동을 했던 그 평양에서의 조만식이죠. 숙청을 하고 드디어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거를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민주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민주개혁이 자, 여러분 민주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 8시간 근무제와 출산휴가를 보장한 노동법,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기 때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거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 그러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건 뭐냐? 몰수는 그냥 무상몰수야. 지주에게 돈을 지르지 않고 토지를 빼서 그런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농민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 토지는 농민의 것. 여기 보니까 이거 벌써 북한 느낌이 나죠. 자,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을 보게 되면 몰수해서 무상으로 농민 소유로 지급. 자, 농호의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전부 소작을 주는 소유자의 토지, 이런 거를 몰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정보 약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지주는 토지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했고, 이 많은 이런 지주 자본가들이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월남을 하게 되죠.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임시헌법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정부 수립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8년 초 조선인민군도 창설을 했어. 북한의 군대를 우리가 인민군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단독 정부 수립이 진행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북한에
남한의 국회가 만들어졌던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이게 이제 입법기구야. 최고인민회의가 남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기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 남한에서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해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북한의 정식 명칭이죠. 별도의 정권을 수립해 분단이 현실화되었다. 자,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데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북한은 사실 김일성이 수상이긴 하지만 연립정권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련에서 넘어온 허가이, 소련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서 끝까지 남아 유격 활동을 벌였던 김일성, 자, 항일 유격 대세력. 자, 그런가 하면은 예난의 조선 독립 동맹 계열 김두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조선 공산당을 만들었던 박헌영, 뭐 이런 계열들이 함께 연립 정권으로 출발을 했다. 다음.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제헌국회가 했던 활동 내용이 있어. 제헌국회. 자, 참고로 이 제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야. 임기가 2년인데, 보통 국회의원은 임기가 모두 4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국회였기 때문에 임기가 2년. 1948년에서 50년까지, 그러니까 6.25 직전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당연히 헌법 제정이 1순위겠지만 이거 플러스, 자, 뭐를 했냐면은 친일 문제 처리, 그 다음에 남한의 농지개혁, 이 두 가지를 제헌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친일 문제 처리를 위해서 만든 법이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위해서 만든 법이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개혁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헌국회니까 이 이승만 정부야. 자, 이승만 정부 시기에 한 거야. 이승만 정부 초기 때 제헌국회 임기 기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 자, 요거를 우리가 반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은 농지개혁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중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건 실패. 이건 실패했고요. 친일 처리는 실패했고 농지개혁은 성공한다. 자, 이렇게 알아둔 상태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직후, 자, 먼저 친일 청산부터 볼게요. 광복 직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또 보세요.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친일 문제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미군정 시기에는 우린 그걸 못했어. 왜냐하면 친일 관리 경찰을 계속 일하게 했죠.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군정이 남한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리고 사회가 너무 혼란해. 그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걸 청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어. 자, 그러면 누가 하냐? 바로 제헌국회에서 한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제헌국회에서 헌법에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고,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법은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소급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을 만든 다음에 소급해서 지금 만든 법으로 옛날에 지은 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했던 거죠. 특별법.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제헌헌법에 어떤 조항을 집어넣냐면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어. 이걸 근거로 제헌국회에서 소급 입법을 만든 것이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만들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에 구성을 했어. 여기 조사위원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조사위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김상덕이야. 이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부위원장이 김상돈. 그리고 여기 조사위원, 중앙사무국, 시도조사부가 있고 특경대, 특별경찰 얘네들이 있어서 친일 문제를 얘네들이 처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한번 볼까요? 일본 정부와 어떤 사람들을 처벌하냐?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나라 팔아넘긴 놈들이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죄가 커. 자,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법에 따라 자,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박흥식, 김현수, 최린, 최남선, 이종영, 이광수. 자, 특히 우리 민주 영웅요. 박흥식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화신백화점 사장, 비행기를 막 헌납하고 일제에 막 그랬더니 특히 여기 최남선, 이광수, 최리인과 같은 문인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전부 체포를 했어. 자, 그런데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세력들이 이 노덕술 같은 사람, 자, 이 사람은 고문 기술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야. 고문 기술자와 고위급 친일 경찰들이 체포되자 강하게 반발을 했고 공산주의를 지금 막아야지 옛날 친일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반발을 했다는 거야. 이승만이 대통령이 반발을 해. 그리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계속하자 자, 무슨 일을 저질렀냐? 계속하니까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그래가지고 특경 대원들을 막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요. 일부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체포를 해. 활동을 완전히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법을 만들어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났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풀어주고 끝나. 그래서 게시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해체되었다. 성공 실패? 자, 이거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 재판을 위해 공판정으로 들어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사진들도 나와 있고요. 실패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취급했는데 영장 발부하고 기소한 게 221건인데 재판 종결됐을 때 사형 1건.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종결이 되고 만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요. 처벌은 못하지만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2004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친일 인명 사전 같은 거 1000명의 친일 인명 사전 같은 거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친일 문제는 실패했다. 딱 보면은 이유가 이승만의 반대. 이승만의 방해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농지개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대다수 농민은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소작농이었고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에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토지개혁을 광복이후 꼭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은 식민지 지주제도 기억나시죠? 일제강점기 때 모든 경제 정책들은 지주에게 유리하고 아주 농민들에게 불리했어. 그래서 농민들은 엄청나게 몰락을 했죠. 자, 이게 이제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소작지 비율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소작농이 이만큼이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군 정기에 또 못해. 일본인이 소유했던 귀속농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상 분배가 미군 정기 때 이루어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농지 개혁은 또 이게 정부 수립 이후로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지주 세력들이 또 미군정을 지지한 한민당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농지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결국
제 헌국회는 농지개혁 관련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고 이를 토대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이름이 농지개혁법이야. 법의 이름이 농지개혁법. 자,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방식의 농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가 아니라 농경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이라고 얘기해요. 북한은 토지개혁법, 남한은 농지개혁법.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가 원칙이야. 자,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선으로 하고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가 매수하고 그 국가는 초과하는 농지를 그 소작농에게 매각. 자, 어떻게 하냐. 토지의 가격을 이렇게 설정해요. 연평균 생산량의 150%로 책정을 해. 그러니까 여기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에서 1년에 이제 100이 쌀이 생산이 되면 땅값이 그냥 150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갚게 하냐. 5년에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하게 되는데 30씩 5년이야. 그러니까 100이 생산이 되면은 70 먹고 그래도 뭐 소작농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로라면은 누구나 다 쉽게 토지를 받을 수 있죠. 토지 대금을 지불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했다. 자, 그래서 연평균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눠 현물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농지개혁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지주들이 토지를 미리 처분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하지만 농지개혁의 결과를 알아두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제도는 폐지되고 상당수 농민은 자기 땅을 소유한 자작농이 되었다. 지주제도는 폐지됐어. 그래서 농지개혁은 이건보다 성공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의 방식과 남한의 방식을 구분해서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북한은 토지개혁. 상한선은 5정보. 자, 그 다음에 방식은 몰수, 그 다음에 무상분배. 자, 시기도 이거는 소련 군정기. 남한은 정부 수립 이후. 남한은 정부 수립 후. 6.25 직전이야. 이름은 농지개혁. 농지 소유의 상한선 3정보.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재헌헌법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재헌헌법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근거가 나와 있어. 근거를 보게 되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여 그 분배의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 때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근거가 되고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바로 소급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민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민국 정보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배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